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팟 46번째입니다. 요즘에는 건강팟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철학사이다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본편인 참팟보다 건강팟하고 철학사이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오늘 참팟 46회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브렉시트. 이 영어가 문법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브렉시트라고 부르니까요. 브렉시트를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카일 폴란 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을 모시고 브렉시트 도대체 무엇인가, 영국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태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브렉시트 이야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사드가 터져가지고요, 그렇죠? 예. 도대체 사드는 무엇이냐? 사드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건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예. 자, 브렉시트, 세계는 어디로, 오늘 주제는 이건데, 근데 지금, 오늘 녹음하는, 7월 13일 수요일 이 시간, 사람들은 브렉시트보다는 지금 사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네. 소장님, 어떻게 우리 브렉시트 준비 열심히 해놨더니 사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뭐, 코렉시트 네. 하자, 그렇게 하던데요? 아, 코렉시트. 그렇죠. 미국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자. 제발 벗어나자. 팩스 네. 아메리카나에서 벗어나자. 네.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사드를 하면 코렉시트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일단은, 아시아와 한반도의 냉전이나 대결 기운이 고조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본들 투자가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특히 중국은 예.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 보복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달라이라마를 만나면 그 나라에 대한 무역 보복을 해요. 여태까지 계속 그랬고 평균 16.5% 수출이 줄어듭니다. 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달라이라마를 초대를 하거나 만나거나. 네, 만나면 그 다음 해의 대중국 수출이 16.9%가 줄어들어요. 중국 수출 물량이 보통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럼 당장 뭐 우리가 좋아하는 개념 아니지만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당연히 끼치죠. 당장 수출. 근데 이게 달라이라마 만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때 이 보복을 하는 이유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티벳의 독립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보복을 하는 건데.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념적인 정책 때문에 보복을 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나라의 외무부가 사과를 합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찬성하고 티벳이 중국의 영토라는 걸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공식 사과를 해야 그 다음에 보복이 이제 멈추는데. 우리나라 걸그룹 한 분이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한중 관계가 냉각되고 항의를 받는데. 이제 정부가 하진 않았을 거고. 근데 사드는 사실은 달라이라마 만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핵심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사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드는 그냥 있을 테니까 철수하지 않는 한 계속 보복이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중국 코밑에 중국을 레이더망으로 감시하고 전략적으로 타격도 할 수 있는. 크게 봐서 이건 미국이 언제나 강조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G2 체제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FTA이고, 즉 그게 그렇죠. 한미 FTA에서 TPP로 이어진 네. 그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봉쇄인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드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아시아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 전략의 앞잡이 천병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대규모 보복이 일어날 게 거의 100%입니다. 우리가 사드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브렉시트도 어려운데 사드도 무슨 고고도 미사일 방어 네. 시스템이니까 뭔 한참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타격하는 거라면서요. 고고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고고도. 네. 고고도인데 네. 떨어질 때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 그 위에서 뭐 그러니까 40km 낙하할 에서. 때 타격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권 말대로 북한을 겨냥하는 거면 네. 북한이 고고도로 쏴야 된다는데 미 국무부 국방부 보고서에도 북한 고고도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쏴버린다 그러던데. 왜 그렇죠. 이렇게 짧은 거리를 고고도로 써요? 그러니까 그 전쟁 ABC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하늘로 올려갖고 내려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거 자체가 대기권까지. 문제가 아니고요. 고고도 미사일을 쏘려면 이거는 대용량이잖아요. 네. 그 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을 꽤 해야 돼요. 그때 이미 탐지가 되거든요. 제가 전쟁을 막 한다 하더라도 그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에서 감히 전쟁을 상상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뭐 심심하면 그럴 수도 아니 있죠. 막으려면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에 대한 대대라. 네. 좋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뭐 우리는 무조건 저 무책임한 안보가 아니라 튼튼한 안보를 우리도 장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안 나야 되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 근데 사실 브렉시트 전에 브렉시트로도 세계 경제, 세계 정치가 요동쳤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사드가 더 큰 변수가 되고 당장 중국의 경제 보복이 브렉시트는 뭐 네. 이제 경제 보복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거지만 브렉시트는 유럽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EU로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분열 조짐을 보이는 거고 이 사드는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군사 안보적 환경이 완전히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즉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되고 전략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깨지면서 신냉전으로 갈 수 있다. 즉 군비 경쟁으로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난 큰 사건 하나는 유럽 대륙에서 하나는 아시아 대륙에서 일어났는데 이 전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는 증거죠. 뭔가 안정적이지 그렇죠. 못하고 변화하는데 방향을 모르고 막 이 변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사드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의 균형 자체가 이제 깨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형성되었던 그동안 형성되었던 안정적인 경제 체제가 이게 또 균열이 가는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안보 질서도 영향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EU하고 나토가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근데 미국이 그렇죠. 그 후원을 해줬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신저가 사실은 영국이었어요.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영국은 자기의 정체성이 유럽 대륙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 미국의 메신저가 없어지면 이제 미국은 프랑스나 독일하고 직접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안보적으로 안보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훨씬 복잡해졌네요. 미국 머릿속은. 그러니까 세계 지배 전략 자체가. 예,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커나가니까 아시아로의 재균형 전략을 썼잖아요. 그럼 유럽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건 유럽 그렇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유럽 쪽에 나토 쪽에 군비 증강을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지금 저기 나토에서는 안 빠지지만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유럽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미국이 아시아로 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고요. 근데 사드를 하는 바람에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군비 증강을 할 거 아니에요. 일본도 한국도 계속 군비 증강을 해야 되니까 미국의 부담이 오히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는 건 미국의 전략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보기 드물게 예. 한국 정부는 한국 안보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무기값은 미국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건 미국 자산이고 미국을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은 아무 관계도 없는 일. 근데 왜 한국이 부지까지 내줘요? 먼저 한국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뭐 사드를 우리가 산다는 것으로 알려졌고 뭐 최소 1조에서 뭐 3, 4조가 들 것이다 했는데 근데 그게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하나로 이제 끝나는 게 자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8기 해봐야 수만 발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들여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이 고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수도권 방위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낮은 그 고도를 갖다 방어하는 미사일 또 들여와야 된다 그럴 거고 패트리어트라고 그러나요?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있고 또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그 어쨌든 남한이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봉쇄하는 미국의 이미 하부기지인 성격이 있었는데 더 하부기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신기한 게요. 옛날에 이제 전자권 연기하면서 킬체인 뭐 완비되면은 전자권 회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사드 들어오면 전자권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보 딜레마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도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더 공격 무기를 더 강화한다든가 뭘 하면 이쪽에서 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끝이 없이 계속 올려가는 거고 뭐 제일 신나는 건 로키드 마틴이고 계속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 이 레이건 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무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쓸모가 없는 무기였는데 이 동북아에서 계속 사들일 그런 조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이 브렉시트 탈퇴하는 것은 당혹스러웠는데 그래도 겉으로는 환영한 뭐 영국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런 식이던데.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아무튼 유럽 전략은 약간 차질이 생긴 거고 유럽과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했던 게 브렉시트 과정에서 미국의 뭐 영향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미국이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고 사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브렉시트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었죠. 다 설마했죠. 예. 그러니까 부결될 거라고 또 그 괜찮은 하원 의원님이 피살되면서 콕스 의원님이 그렇죠. 뭐 반전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죠. 근데 오히려 왜 우리도 이 악재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보수파가 결집하는 현상이 일어나듯이 콕스 의원의 사망이 오히려 브렉시트파를 결속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영국이 브렉시트를 왜 했는지 묻기 전에 박근혜 정권은 왜 사드를 이렇게 집요하게 강행하는 거죠? 아예 미국의 속국이 되기로 작전한 건 외교부 장관까지 반대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장관이 열받아가지고 바지를 사러 간 거 같아요. 쇼핑하러 간 거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신없는 행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일종의 항의의 표시였을 수도 있겠네요. 뭐 요새 지금 외교부에서 흘러나오는 건 외교부는 끝까지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면죄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NSC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NSC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보통은 NSC 의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외교부가 그 정도 반대하면 사실은 결정 못 내리는 건데 사실 청와대에서 다 결정 내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어느 나라나 이제 군비 정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국방부는 하자고 막 그러고 외교부는 외교 관계 생각하면서 하지 말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균형 속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교부가 그 정도 반대하면은 국방부가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이거는 안 하거나 유예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느닷없이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안보수석이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박근혜 정권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게 그동안 내내 4년 내내 북핵 공조가 중요하다. 중국하고 러시아도 우리 편인 것처럼 계속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 핵과 관련된 비판적 발언이 나오면 대서특필하면서 우리 외교에 성과다고 막 해놓고 무슨 아프리카 나라까지 가가지고 역시 북한의 우국이었던 나라들 베트남이나 뭐 우간다 같은 데 가가지고도 북핵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 발언 심지어 과장했다는 논란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막 끌어냈잖아요. 외교의 승리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리고 한 방에 이걸 북핵 공조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윤병재 장관이 그래서 반대했다면서요. 지금 알려지는 것은 북핵 공조가 중요한데 이건 완전히 북핵 공조 깨지는 거다. 중국, 러시아라든지 아시아 다른 나라들은 북핵 공조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끝나는 거고 잘못하면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끝나면 우리 경제 끝인 거죠. 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네,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궁금한 게요. 그게 알 자꾸 수가 이제 없는. 오늘 주제가 이제 브렉시트하고 사드니까 자꾸 연결이 되는데 영국 민중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느닷없이 결정한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결정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려요. 근데 영국은 민초들이 투표라도 했지만 한국은 지금 투표기에 의견 수렴 기회도 안 주고 국회에서 의결도 안 받고 영국은 하겠다는 주권이 거잖아요. 거기 있고 한국은 주권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아, 지금 한국은 주권이 없는 나라라는 그렇죠. 하기서 뭐 군사작전권도 없는 나라인데요. 뭐 그런 비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브렉시트에서 영국 국민들이 왜 찬성에 더 많이 던졌을까는 사실은 의문인데 영국 원래 역사적으로 대륙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었는데
처음에 이제 철강 공동체 이런 거 50년대 만들어질 때 가입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영국이 뭐 이 유럽 대륙에 비해서 한 30%에서 50% 잘 살았어요. 1인당 GDP로. 근데 그게 이 45년에서 60년, 70년 지나면서 영국의 1인당 GDP가 떨어져요. 유럽보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60년대 말에 드골 대통령이 못 들어오게 해요. 네, 막았죠. 예, 그게 영국에 뭐 엄청난 상처를 줬는데 결국은 68 혁명에 의해서 드골이 사임하고 나서야 그렇죠. 이제 영국이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도 이제 통합이 계속 빨리 일어나면서 유로를 쓰는데 거기는 이제 또 가입하지 않았죠. 그래서 EU이면서 유로는 아닌 이런 상태입니다. 유로가 경제 통합으로는 가장 많이 진전된 거죠. 같은 돈을 쓰는 상태니까. 근데 영국은 파운드화를 쓰잖아요. 파운드화를 쓰면서 EU의 여러 가지 어떤 이 사회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일 시장을 누리는 이런 위치에 있었죠. 근데 이제 유럽이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유로권 국가들이 굉장히 경제가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지금 더 GDP가 1인당 경제 성장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같이 왜 우리가 대륙에 붙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다가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세계화의 루저들이 생기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영국은 시장 만능론의 국가니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고 유럽에서는 1위로 양극화가 가장 심해지니까 그 나빠진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세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처지가 굉장히 나빠졌다. 그런데 시리아 난민 문제 때문에 이민자들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두 개가 겹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 더하기 외국에 대한 혐오증 이런 게 겹쳐지니까 과거에는 노동당 지지자였을 법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의 중북부에 원래 산업지대, 철강, 뭐 석탄 이런 지대의 노동자들이 반대를 했고, 그다음 노인들이 반대를 했고, 아마 노인들은 이민자들 때문에 내 복지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드골에 대한 이 적대감 뭐 이런 게 살아 있을 거예요.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자부심 있어서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민에 대한 반대하는 그러니까 극우주의자들 이렇게 세 그룹이 이제 브렉시트 찬성표를 던진 거죠. 근데 이렇게 잘 보면은 영국 노동당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진보정당도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민주당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지지자들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지금 이 영국의 노동당은 사실은 지식인들이 지지하고 화이트 칼라가 지지하는 정당이 되버렸거든요. 그전에는 워킹 클래스들 주로 이제 워킹 클래스들 노조를 하층 지금은 노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화이트 칼라고 지식인이 많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 그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블레어가 신노동당으로 바꿨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화와 이런 면에서는 보수당하고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노동당 지지자들이 브렉시트로 돌아서 버린 거죠. 그래서 제레미 코빈이 바로 그런 양극화 문제 정면으로 맞서있다 해서 당선됐는데 이번에 제레미 코빈이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처음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안 했다면서요. 하층 계급들이 동요하는 것을 읽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전통주의 좌파들은 유럽 통합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이 신자유주의적 유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평등 박애 유럽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이었는데 EU의 어떤 사회권이 영국의 사회권보다 강해요. 저거 빼고는 NHS 빼고는 그렇죠. 더 강합니다만 그 이전에 영국 노동당이 상당히 힘이 있을 때는 영국이 훨씬 더 사회국가로 갈 수가 있는데 EU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실 EU는 기본적으로 공동시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신자유주의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당 좌파들은 과거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비는 당연히 반대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변화된 상황에서 EU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옛날 그대로 국민국가로 돌아가진 못하니까 뭔가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래도 EU 안에서 어떻게 하자라든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브렉시트라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코빈이 궁지에 몰려버렸잖아요. 사실 보수당이 쪼개져야 되는데 노동당이 쪼개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한반도 저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다가 지금 그 코빈도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다가 지금 더민주당 아무 결정도 못 하고 있잖아요.
코빈하기보다 더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블레어의 노동당 비슷하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상당히 앞장서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물론 이 더민주당에서도 왼쪽이 더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경제 위기가 오면은 그런데 이 더민주당 주류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새누리당, 영국에서는 보수당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대중들은 느끼기 때문에 보수당하고 노동당을 동시에 다 이번에 비판하고 반대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나 경제학자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던 브렉시트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기존 질서에 대한 기존 정당, 기존 그 질서를 뒷받침했던 지식인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뭐든지 한번 좀 바뀌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그 원래 혁명적인 상황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혁명이나 이런 대중 반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가장 많은 숫자들은 보통은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가득 찼고 가장 불만이고 폭발하고 싶은데 방향을 제시를 못한 거죠 지금. 사실은 지금 의제는 브렉시트 의제는 진보한테 유리했는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복고적인 그 방향도 없이 거꾸로 가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 80년대 그 79년도 우리나라 그 부마 사태 나오고 했을 때 그때도 그 룸펜들의 그 반란이라고 그럴까요? 들고 있는 세력들은 그 세력들이었잖아요. 부망정. 예. 그 이제 경제정책 실패하고 저는 그 소위 말해 박정희 이점 이스트들 그 사람들이 뭐 박정희가 경제 성장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말하면 분명히 이게 경제가 엉망이 되었었잖아요.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 상황에서 터져나온 게 부마 항쟁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국이나 우리나라를 비춰보면 한 가지 교훈은 있네요.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고 친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고 그러니까 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지금 많잖아요.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층 민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불만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이민 문제로 이게 불을 지른 거예요. 인종 문제로 불을 지르니까 너무 쉽게 내 불만이 이 다른 인종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만든 거죠. 거짓말을 브렉시트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 오신 분들 다른 인종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가난한 거다. 예, 그리고 범죄가 늘어나고 영국이 위험해졌다 이런 식으로. 예,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EU에 내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복지가 없어지고 있다. EU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NHS 같은 걸 더 강화할 수 있다. 이거는 노인들한테 솔직한 얘기인데. 의료보험을 더 확대한다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면서요. 예, 전부 거짓말입니다. 금액을 좀 뻥튀기 했다면서요. 상당히 조금 뻥튀긴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이 다 한 곳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영국이 EU를 나온다고 해서 EU 분담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무역 자유화를 누리려면 EEA라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70%를 내야 돼요. 또 분담금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짓말을 쳐서 거짓말을 많이 대중을 선동을 하고 했죠.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보수당이 어쨌든 캐메런 총리가 자기가 투표를 제안하고 그리고 잔류를 호소했는데 부결됐단 말이죠. 그래서 캐메런이 날아갔어요. 그럼 보수당이 정권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요거 좀 이상하죠. 아니 그건 총선을 안 하니까 아직 이제 그 안에서 조각할 권리가 있는 거죠. 아직 의회에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캐머런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이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국민투표에 붙일 사안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러니까 유럽에 EU에 계속 남아있을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EU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벌였어요. 더 긴밀한 EU 이거는 포기한다라든가 영국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한다 이런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렉시트 반대파가 더 많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그건 밑에서 끌어오르는 즉 양극화에 대한 불만 이런 거에 대한 과소평가였던 거죠. 그걸 전혀 못 읽었다. 전략은 그렉시트하고 비슷했네요. 우리 나갈 거야 협박하면서 뭔가 협상. 그렉시트는 달라요. 그렉시트는 안 나가는 거로 EU에 잔류하는 거로 결정됐죠. 네, EU가 아니라 그건 유로존이기 때문에 유로존을 탈퇴 화폐를 드라크마화로 돌아가는 그런 거였죠. EU를 탈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폭발적이고 그리스 국민들도 치프라스를 지지했잖아요. 노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EU의 그러니까 유럽 트로이카의 긴축안을 거부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치프라스가 배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반을 하고 바루파키스라고 하는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강경파 재무부 장관을 해임을 하고 예. 이 사실은 부결시키 노라고 말한 그 안보다 더 나쁜 안을 받아들여요 치프라스가. 근데 이 그리스 국민들이 노를 했다가 치프라스가 배반을 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제 느낌은 안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로를 쓰다 거기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충격 어떻게 견딜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얘들이 굉장히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면 구제금융 안 준다, 너네 망한다, 파산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겁났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치킨 게임에서 그리스 쪽이 진 거죠. 그러니까 항복한 거고. 영국의 경우는 통화 이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거짓말쟁이들이 벗어나면 마치 무슨 큰 좋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를 한 데다가 캐머런이나 저기 우리 코빈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결과에서 자기 생각했던 거 이외의 의외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 버린 거죠. 그러나 그 자체로 영국이 바로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50조에 의해서 이제 탈퇴 협상을 해야 되는 게 2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EEA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유무역 자체는 상당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분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EU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EU와 이 무역을 하려면 EU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있거든. 물론 대체로 보면 비율로 보면은 EU 자체에 있으면 100개의 규제 받아들여야 된다면 EU 바깥에서는 한 30개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규제를 결정할 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EU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규제를 결정할 권리는 없어지고 대신에 조금만 받아들이는 거지만 사실 영국 국민 그 바로 이 브렉시트에 찬성했던 그 민중들 입장에서는 EU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EU의 사회권이 더 강하거든요. 영국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정책이나 사회복지 이런 게 유럽이 더 대륙이 더 세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분담금을 많이 내던 것도 아니에요. 무상으로 빼고는 영국이 등록금도 지금 엄청 비싸져가지고 학생들이 막 포수당 난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역시 가장 등록금 비싼 나라. 앵글로색슨형 모델이잖아요. 시장 만능형 모델이 미국하고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NHS는 자기들의 자긍심이기 때문에 지금 지키고 있는 건데 마치 EU 때문에 우리들의 복지가 나쁘다라는 식의 이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바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총리가 못된 거잖아요. 고브라든가 아니면 보리스 존슨이라든가 그 사람들 거짓말 치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없죠.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메이 총리인가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메이 총리가 되죠. 그분은 반대했다면서요. 또 탈퇴를. 잔류파였죠. 뭐 온건한 잔류파였다. 근데 또 재투표는 안 하겠다 그러대요. 재투표하는 건 좀 우습죠. 재투표 총원은 몇백만이 하긴 했잖아요. 하더라도. 총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해서 국민투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대요? 사실 그게 논란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국 안에서도. 그러니까 실제 영국은 주권은 형식적인 주권은 국왕이 잡고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잡고 있으니까 여왕이 노하면 끝이에요. 법적으로는. 또는 의회 주권이니까 의회가 노 그러면 또 그것도 끝이거든요. 한세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 불문법 사회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신사도에 의해서 어떤 선을 안 넘어가는 게 당연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걸 우리는 그래서 훌륭한 시민이야 뭐 그렇게 규정 안 해도 돼라고 했는데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법률 해석을 하려고 이거 마땅한 법률이 없는 상태가 되고 영국은 선생님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제1조 대한민국 그게 없어요. 영국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헌법 1조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 이런 것들이 그런 그렇죠. 헌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헌법이라는 그 컨스티튜션이라는 게 규범 자체가 아니라 관행이죠. 영국에서는. 여태까지 옛날부터 흘러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헌법이에요. 다만 불문헌법이고 그렇죠. 조문이 없는 거죠. 개개 법률로 뒷받침되어 있을 뿐. 그런데 사실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입장에서 또 그러자면은 이제 EU 체제들을 쓰고 이러면서 그 대부분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에 또 복종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 영국의 그 의회 주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전통적인 자기들이 하는 방식하고 대륙법은 다르잖아요. 다른데 특히 이제 사법부까지 저쪽에서 이제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주권 침해 같이 느끼는 것들이 있던 거죠. 영국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는 특히 노인들한테는 이 대영 제국에 대한 이게 저 대륙에 못 사는 놈들, 한심한 놈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정말 돼. 한심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보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노인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 마치 대영 제국이 살아날 것처럼 이 브렉시트 찬성자들이 영연방에 대한 그런 기억을 자꾸 되살리려고 했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 근데 이번에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영국이 분열되게 생겼던데 영연방 탈퇴하겠다. 스코틀랜드라든지. 예, 스코틀랜드 저는 그것도 탈퇴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야 이유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가는데 왜 영국에서 우리는 못 떨어져 나가? 이거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그럼 영국이 그걸 불허하면 어떻게 되나? 영국과 스코틀랜드 옛날처럼 전쟁이 불허는 아니죠. 이제는 스코틀랜드가 이 분리 투표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분리되는 거죠. 그 이제 분리 투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스코틀랜드 그런 독립운동 역사 보면 그 영화도 있잖아요. 브레이브하트. 브레이브하트. 저기 멜 깁슨이 감독도 하고 주연도 했던 소피 마르소도 나오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프레다 막 외치는 유명한 영화. 네,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막 전쟁까지 지금은 전쟁 안 하고 투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도 그러면? 그럼요. 아니 저번에 아일랜드 분리 투표했었잖아요. 스코틀랜드가 해서 부결됐나요? 예, 부결됐죠. 아니 제가 유럽 있다가 이제 영국을 들어가는데 출입국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심사하는 사람이 보통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법학 교수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영국 법은 공부하지 말아요. 세계에서 제일 나쁜 법이고 스코틀랜드 법이 좋으니까 그걸 공부하래요.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그 스코틀랜드였나 보죠. 네. 스코틀랜드를 한번 갔더만은 그러니까 2009년인데요. 그 이제 시티 투어 버스 있잖아요.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독립한다. 영국하고 같이 안 살 거다라고. 언젠간 독립한다.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은 사실 상당히 공식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말을 해요. 한상희 교수 부럽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 갔을 때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러고 보여요. 브리티시와 다른 거죠. 많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뭐 하도 못 살게 굴고 사람 많이 죽였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원한이 있는 거죠. 원한도 남아. 근데 여태까지 분리주의자들이 투표를 하면 아슬아슬하게 졌었거든요. 항상. 가령 캐나다의 퀘벡도 이 사람들도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자동차 표지판에 프랑스가 영국에 진 그 해가 기록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지판에 있어요. 잊지 말자. 그런데도 분리투표를 2번 했는데 항상 48대 52 정도로 부결돼요. 퀘벡은 그래서 불어를 쓰죠. 불어를 쓰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비슷했는데 EU하고 영국 관계에서는 얘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 최초로 분리투표에서요. 파운드화 쓰잖아요. 그림이 달라요. 그림. 그 엘리자베스 여왕 얼굴이 있는 게 아니고 그쪽 있어요. 자, 그러면 브렉시트는 결국 그런 민초들의 어떤 불만, 양극화에 대한, 그 다음에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민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겹쳐 이런 있는 분들까지 거죠. 다 겹쳐져 있는 근데 건데 우리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인종적 편견 같은 게 하층 계급에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정확한 지식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게 연구에서 나타났고 그러니까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전 세계 젊은이가 다 양극화 희생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을 잘 못 얻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비자를 받고 유럽으로 간다는 건 이 친구들한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자유롭게 유럽을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EU 국가가 아니면 이제 비자 받고 가야 되는 거고 그 EU 가서 취직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많이 반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잔류를 찬성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노인 세대는 탈퇴를 지지하고. 그 EU 구성원이 아닌 영국을 상상을 못한 거죠. 젊은 사람들은. 18세에서 25세의 투표 참가율이 원래는 한 30%대일 거다 우리나라처럼. 근데 66%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참가했고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순진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 가지는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 그래서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냐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러면 자유평등 박의 유럽 공동체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이상 깨지는 것인가? 유로는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유로화? 왜냐면 이탈리아가 또 나빠졌거든요. 지금 유럽이 계속 이 침체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2008년에 금융위기 빠진 다음에 2010년에 유럽의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유로의 문제는 뭐냐면 경쟁력 차이가 있는 나라들이 같은 통화를 쓰면 이 환율이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점점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재정적인 보조를 줘야 되거든요. 가령 강원도하고 서울 사이에서 강원도가 점점 나빠지면 지방 교부금을 주잖아요. 근데 EU가 재정 통합은 안 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 배짱이들한테 우리 돈을 왜 줘? 라고 하니까
통화는 통합되고 재정은 통합 안 된 상태가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재정까지 통합되든지 근데 이건 어려워요. 지금 상황으로 그건 보면. 아예 그냥 한 나라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유럽 시민으로서의 네. 정체성이 강해야 되는데 이번 유럽 아니, 위기를 그까지는 통해서 아니죠. 본 거는 아니거든요. 쟤들은 딴 애들이야라는 게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통합으로 못 가면 통합이 뒤로 후퇴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나라 사이의 격차라든가 여러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이탈리아가 그렇고 스페인은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네, 근데 이탈리아가 더 어렵다. 그리고 네. 이탈리아가 만일에 이탈리아는 그리스처럼 또 쉽게 이렇게 굴복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유로존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화라고 하는 게 자본 자유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거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러면 사람도 같이 움직이면 된다. 그러니까 자본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시장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같이 통합하자라고 하는 상당히 이상적인 방식이었고 그래서 사회권도 강화시켰지만 그 속도의 격차는 여전했고 그 상태에서 위기가 오니까 이게 찢어져 버리는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유럽이라는 그런 꿈은 사실은 경제적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라든가 부문 간 속도 조절, 부문 간 조화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체 또는 약간의 후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유럽 통합의 꿈은 굉장히 오래된 꿈이에요. 100년이 넘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유평등 박애의거에서 그래서 크지스토프 키에슬로브스키 감독이라도 그 감독 유럽 통합을 기념해서 블루 레드 화이트 영화도 만든 거거든요. 자유평등 박애에 의한 통합이어야 된다. 유럽 통합을 기념해서 만든 영화예요. 영화평론가를 네, 아니 저 진출하셔야 영화평론도 좀 해요.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의 동북아 비서관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동북아 공동체를 얘기할 때 모델은 네. 유럽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이런 세계화, 금융자본의 세계화에 비해서 훨씬 더 사회권이 강화되는 그 모델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죠.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근데 유럽 통합은 미국 합중국 때문에 5초 식민지의 황무지에 들어간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게 돼 이렇게 되는 게 19세기 말부터 이게 막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격차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미 이제 유럽 합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레닌이 1905년에 유럽 합중국에 대하여라는 글을 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합중국이 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기겠지만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깨질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1905년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실제로 이제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는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이렇게 되면서 유럽 통합이 일어난 건데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빨리 금융 쪽을 빨리 통합했고 그다음에 시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오히려 모자란 거죠. 시민 정체성은 그만큼 못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금융 쪽에 너무 빨리 간 거를 뒤로 되돌려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울 것이냐 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빠져나가는 거는 또 한 번 이제 그 유럽 통합에 뭔가 이렇게 타격을 가한 거죠. 유럽 통합을 뒷받침했던 또 하나는 유럽 인권 체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 인권 체제는 유로 하나 뭐 또는 EU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뭐 그나마 지금 타격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EU 체제 자체가 흔들리면은 인권 체제도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물적 토대가 흔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유럽이 막 이 체제가 엉망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 건 결국 난민들이 몰려들면서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위협감을 줬거든요. 눈에 보이는 위험이었을 그러니까 뭐 거예요. 북유럽 같이 굉장히 안정된 사회에서도 막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난민 문제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난민이 발생한 과정도 잘 보면은 쓸데없이 중동 나라들을 들쑤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난민이 발생하니까. 영국의 책임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난민도 대부분 유럽 제국주 국가들이 식민지로 해가지고 그 개입하는 데가 없잖아요. 다 그 흔적으로 동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난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안 지겠다 하면서도 신자유주의나 또는 미국의 군사적인 어떤 전략들이 전 세계 양극화나 난민들을 발생시켰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한테도 불만을 사게 했고 결국 유럽에서 그게 모순이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저희가 언뜻 생각에는 미국이 주도한 추악한 전쟁이고 일종의 세계 지배 전략의 산물이니까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것도 그럼 미국을 상대로 한 테러는 오히려 조금 배경이 이해가 됐는데 최근 보면 물론 미국을 상대로 한 유럽에서 막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난민이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아니면 또 중동의 그
피맺힌 어떤 외로운 늑대들이던 유럽에 대한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영국, 막 프랑스 이런 데 막 터지잖아요. 물론 이슬람에 대한 조롱도 있었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아는 거 이상으로 좀 불신과 분노가 있다. 유럽에 대한 아프리카나 중동의 이 억눌렸던 분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계속 터지는 거 보니 그다음에 이제 그 심지어 아시아로 지금 동진한다니까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유럽하고 중동은 대립하는 관계였죠. 옛날에 십자군 전쟁부터 올라가면 헌팅턴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문화권하고 이슬람 문화권이 뭐 영원한 적대 관계겠죠. 근데 사실은 안 되잖아요, 이슬람 문화권이 사실은 옛날에 중세 때는 사실 그 유럽 사람들을 그때는 유럽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이 엄청 떨어졌으니까. 십자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 아주 대수롭지 않는 일로 여겼대요. 뭐 전쟁이 아니고 그냥 뭐 강도들 몇 명 와가지고 하고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대요. 이제 그런 상황이 역전되면서 이제 그 기독교 문화권들이 그 중동을 지금 자주우지를 하니까 반감이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세계 정치가 지금 세계사를 다 있는데 있어요. 결국 우리 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충격파가 크냐 마냐 뭐 이거. 그러니까 영국이 나온 것 자체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유럽 통합 자체에 이제 제동이 걸렸고 유럽 내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유럽이 조금 와해되거나 후퇴하는 형태로 이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EU 경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독일이 중심이고 그죠?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있었는데 영국이 빠져나가면은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중심 때는 이극 체제잖아요. 그 안에서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남유럽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문제는 힘으로 억눌러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을 받아들여라 이러고 힘으로 억눌러 버렸는데 과연 이탈리아가 문제가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이탈리아는 그리스처럼 가지 않고 유로 탈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의 원심력이 굉장히 커진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EU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가고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떨어져 나가면 유럽 통합은 상당 기간 이제 뒤처지는데 제 생각은 이게 너무 금융 쪽에서 빨리 갔기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후퇴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또 사회 쪽하고 사회나 정치 쪽하고 경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유럽은 나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금융만 이 세계화된 거 아니에요. 유럽 정도로 사회권이라든가 이런 게 딴 데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면서 이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할 수 있죠. 결국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 금융 공동체, 금융 통합 됐는데 예전에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주의가 못 따라가고 시민 공동체가 못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게 노동자들 간의 경쟁 이런 걸 촉발하면서 자본 유치 경쟁을 촉발하면서 오히려 양극화되고 민중들의 삶은 그 안에서는 굉장히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폴라니가 얘기한 거예요. 맞으면 시장의 논리로 사회를 조직하면 그때는 이제 유럽을 생각했던 거지만 전 세계를 조직하면 세계가 찢어져 버리거든요. 세상이 찢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 운동이 나타난다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사회가 자기를 보호하는 운동이 나타나는데 당연하죠. 이 폴라니 책에도 보면은 이 진보적인 쪽으로 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운동도 나타나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운동도 일어나거든요. 가령 이제 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곡물법이라든가 이거는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인 거죠. 또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이거는 기술적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자기를 보호하는 사회나 공동체를 보호하는 대응 운동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나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인권이 향상되고 기술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모두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신자유주의는 대처라든가 레이건은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이른바 사회민주주의나 진보 쪽은 슬슬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지금 무너지는 상태인데 그리고 막 민중들이 대응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가면 돼라고 하는 걸 갖다 지금 제시 못한 거죠. 거기 제일 가까웠던 게 EU였는데 EU가 안에서 붕괴가 되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이런 데가 지금 사실 방향을 잃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당이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은 사드도 반대를 안 하고 있대요. 아직까지도. 이상한.
그렇게 명백하게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정권 잡았다 또는 그냥 미국하고 마찰 일으키기 싫으니까 사드는 독해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 이상한 게 그것만 비판하면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묻어가겠다 이런 건가 보죠. 정권을 잡는 것 자체가 목표지 이 사회를 사드가 정상화시키는 게 이 사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정권이 잡아지나요?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못 잡을 네. 가능성도 높아지죠.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영국 노동당이 가장 멘붕인 상태겠네요. 코빈이라든지 영국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당 좌파들. 좌파들은 이제 과거에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EU 안에서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라는 걸 제시를 했어야 되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파키스예요. 네. 바로 파키스는 바로 이 그렉시트 하겠다라고 위협을 해가지고 긴축을 후퇴시키고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스의 재무장관? 예, 당이죠. 그러니까 치프라스가 해임을 해버렸는데 네. 이 바로 파키스가 요새 쓴 게 뭐냐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in and against예요. 인. and against. 네. 그러니까 안에서 EU 안에서 균열을 against 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을 하자. 유럽 네. 개혁을 하자.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즉 브렉시트는 잘못 선택하는 거고 네. 남아서 EU를 개혁하자라는 게 이 바르파키스. 근데 바르파키스야말로 원한이 맺혔을 거 아니에요. 인. 안에 엔드 그리고 어게인스트. against. 야 멋있는데요. 이 내부 뭐- 개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그런 식의 운동이 퍼져나가면은 이 브렉시트는 하나의 자극제죠. 일종의 충격제가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얼마나 힘을 받을지 그게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다시 봐야 돼. 포데모스라든가 이쪽 그 그리스의 시리자 운동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로 나타난 운동인데 한쪽은 통합에 반대하는 쪽으로 갔고 한쪽은 상당히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그래서 미래는 뭔데에 대한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중의 지지는 받았지만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제시 못하는 상태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지금은 유럽 좌파들, 유럽 진보 세력들이 굉장히 혼돈한 상황인가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좌파 정당도 신뢰를 잃으니까 포도메스나 이탈리아 오송운동 이런 게 전부 다 기존 좌파하고 다르게 나온 거죠. 제가 참 재밌게 생각했던 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브렉시트 야 이 미친 시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브렉시트가 찬성이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학자들이 글을 안 썼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미국식 세계화를 막 비판했던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다 비판을 했는데 유럽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했는데 유럽에 탈퇴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이제 제안하는 게 다 바로 파키스라든가 어떤 로드릭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다만 이게 약간 진보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긴축에 반대하는 쪽으로 나타나느냐 인종 문제가 두드러지느냐는 그 나라의 인종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에 달려 있는 정도의 차이다. 공통점은 중도 좌파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면 우리가 대신하겠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좌파하기가 편했던 게 좌파는 비판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게 보통 일은 아니죠. 공황이 일어나고 위기가 일어났을 때 좌파의 대안은 사실은 케인즈였다고요. 네. 그때는 1차 세계화 전쟁 때는 자본이 진짜 자유롭게 이동한 걸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국민국가가 복지국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무역에 의해서 연결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깨졌죠. 변동환율제로 70년대 깨졌는데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넘어갔는데 그 자체 세계화가 한층 더 진행된 상태에서의 좀 더 좋은 세상은 뭘까에 대한 비전을 지금 제시 못하고 있고 국제제도도 그에 대해서 전망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70년대 이후에 그 신자유주의가 워낙 거세게 들어오니까 사실 그 방어하고 그걸 비판하기도 급급했잖아요. 역사는 항상 그렇죠. 네. 다만 지금 유럽은 가다가 지금 불균형 때문에 후퇴하고 있지만 동아시아는 굉장히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더 불리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사드가 그걸 갖다 완전히 가로막아버리고 완전히 잘라버린 거죠. 사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얘기했던 북방삼각형, 북중러, 그다음에 한미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만들어버린 완전 신냉전인데요. 그나마 우리가 그 북중러와 한미일 이 구도를 깨서 무슨 동북아 공동체라든지 아시아 평화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공동 번영하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과 일본이 또 국경 분쟁, 영토 분쟁도 하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도. 그러니까 이번에 에피름 또 남중국해 그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아시아 갑자기 긴장이
극도로 고조돼서 제가 그냥 아는 시민들도 전쟁 나는 거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요즘에. 중국에서 무슨 타격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북한에서도 그렇고. 일본이 지금 한국시보가 이거 한국시보는 공식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시보가 인민일보의 자매지니까. 근데 전쟁 불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경북 성주에 사드를 설치하면 타격이라도 해야 된다. 러시아는 직접 얘기했죠. 러시아 외교부는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그 말하자면 이제 성주가 됐죠. 성주를 겨냥한 미사일 포대를 만들겠다고 직접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뭔가 가상의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사드가 치는데 그 사드를 치는 포대가 또 배치되는 거네. 당연하죠. 그럼 사방팔방에 배치되는 거네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군수 자본들만 신났네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안보 딜레마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균형이 깨졌다 싶으면 다른 쪽도 올리거든요. 그럼 또 계속 경쟁적으로 올리게 되니까 실제 전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 냉전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전쟁 상황 비슷하게 돼 있는 상태고 거의 미소 냉전이랑 그리고 비슷한 그 체제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대 관계는 더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서로 비방하고 욕을 해야지 무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 경제가 그 시스템에서는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중국에도 수출 많이 하죠. 훨씬 많이 하죠. 25% 미국은 한 13%. 아니 막말로 영국은 빠져나가도 북해 유전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실용적인 판단이라면 중국이랑 어쨌든 더 친해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눈치를 보면서. 아유, 보세요. 그러니까 EU하고 다른 거는 EU에서 영국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EU가 영국을 제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EU하고 무역량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제재할 방법도 없고 제재하면 안 된다는 걸 EU는 알고 있어요. 서로 불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하면 영국이 EU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건 적대적 행위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러면 당연히 경제 제재를 하면은 한국 경제는 무너질 아니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하다못해 그런 방법이죠. 유커들 한국에 가겠다 했을 때 여권 심사만 조금 엄격해도요. 조금만 엄격해도 유커들의 그 여권 발급률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관광산업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중국이 뭡니까 대만 민진당인가? 그거 통제하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자꾸 대만 독립 주장하시는 야당. 그러니까 이제 여권 심사 조금만 엄격하게 하니까 유커들이 중국을 안 가고 대만을 안 가잖아요. 못 가고. 그 덕에 우리나라 좀 부분은 숫자로 계산하면 중국 수출이 10% 줄어들면 우리나라 GDP 0.35% 정도 영향을 미치고 요커가 반으로 줄면 한 0.05, 0.1%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10%만 줄어들어도 0.4%라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2%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앞으로 지금. 예, 제 느낌은 그렇고 한은도 지금 아마 2% 중반대로 낮췄을 텐데 거기서 다시 0.5가 또 줄어들면 2%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브렉시트는 약간의 자해행위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드 배치는 자살 같은 느낌. 자살골. 거의 그런 느낌인데요. 옛날에 언젠가 삼성이 중국에 기업 하나 만든다는 그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못하게 한 적이 있죠.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뭐 WTO라든가 한중 FTA가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건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니요, 그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이 법대로 하다가 경제 제재를 하겠다면 골치가 아파요. 근데 법은 있는데 중국은 대충 봐줬거든요.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하는 거 봐주고 하는데 이제는 그냥 법대로 하자 이러면은 FTA가 뭐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 대학들도 굉장히 타격이 입을 건 게 제가 그 경희대 강의하러 가끔 가보면요. 중국 학생 2,000명이 넘거든요. 저희 학교만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3,000명씩 하잖아요. 국제지수 높인다고. 저는 그 현상 자체는 되게 무리하게 많이 받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한중일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유학도 하고 물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사실 한국 경제나 대학에도 기여하는 목도 크잖아요. 다 돈 내고 오니까. 그리고 서로 이해도 하고. 근데 당장 유학생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라면. 누가 오겠어요. 중국에서 지금. 반감이 극도화되는데. 달라이라마 한국 추진했다고 했을 때 그 중국 학생들이 서울 시내에서 몇천 명 모인 거 보셨잖아요. 그때. 격렬하게 시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브렉시트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금융 자유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면서 양수가 벌어졌고 그에 대한 불만이 이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냥 사드는 근거가 전혀 없는 두 개의 차이가요. 근본적인 차이가 브렉시트는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사드 배치는 설명이 안 돼요. 사드는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이 제일 반대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이 지금 사는 이유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재를 가하면
가령 이제 아까 예전에 한번 실제로 그래서 정경련이 어디선가 사드 반대 입장이 한번 비슷하게 근데 나온 이번에는 적이 또 있어요. 찬성했대요. 사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롯데 수사하는 것처럼. 아주 재밌는 게요. 네. 지금 저 성주 쪽에 지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그 지역구 둔 의원 이완영인가? 이완영 의원이죠. 5일 전에 압수수색 했다나요? 아, 꼼짝하지 마라. 예, 선거 자금법 뭐 잘못 썼다고. 그리고 재벌들한테는 8.15 사면해주겠다. 예. 벌써 지금 벌써 명단까지 막 사면, 돌고 예. 있잖아요. 재벌 총수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 같네요. 그래도 중국이 정말로 맘먹고 이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재벌들이 못 견딜 걸요. 그럼요. 예. 청와대보다 중국이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주에 배치하는 것은 오늘 내일신문에 보니까 서울은커녕 평택도 못 지킨다라고 이게 방사청 로키드 마틴 자료에 나와 있대요. 예. 유효한 여격 범위가 벗어난대요. 그렇겠네요. 사실 200km라 해도 네. 지상 몇 킬로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200km까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쩌자고 이런 걸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할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이거 화가 막 날라 그러는데. 자, 일단 브렉시트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그래도 우리 애청자들께 시민들께 조금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그다음에 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정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물론 배치되겠죠. 그냥 미국이 우리 자산 우리가 땅 좀 빌려갖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한미 FTA가 비준이 체결된 게 2007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협정이 체결된 게 정부가 사인한 게. 그리고 근데 실제로 발효된 건 2013년이거든요. 네. 6년이 걸렸던 거는 안에서 반대가 많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그 문제를 그렇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사드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왜 여기 들어와야 되는지 알자라고 하는 얘기를 시민들이 하게 되면 함부로 이거 배치 못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사드 배치를 하려면은 국회 비준 동의 거쳐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한국 공군이 쓰는 한국 군대 기지를 그 땅을 미국한테 주는 거잖아요. 미군이 그렇게 미군 기지가 이전하거나 또는 확장하는 겁니다. 요거는 새로운 안보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한국 정부에 그러니까 재정 부담을 주는 거죠. 헌법 60조에 의해서 당연히 이거는 그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아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를 항상 국회를 개무시하는 정권이니까. 지금 이 경우는 국회를 개무시하는 것도 있지만은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헌법을 유린하는.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약속한 거를 뒤로 미룬 적이 있잖아요. 이 쇠고기 수입을 약속하고 그렇죠. 왔지만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뒤로 확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반대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연기하고 수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성주 국민들이 5천 명 이상 모이셨더라고요. 대단하던데요. 반대. 이제 성주 참여가 사드 참여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벌써 그분들이 그 현수막도 친환경 농촌 내에 사드가 웬 말이냐. 엄청난 전자파 전기파를 발생시킨다면서요. 근데 이거가 성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냉전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나라 전체가 전쟁 위협에 들어가는 거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국이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 경제가 버티질 못해요. 그럼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이 정부는 그러잖아요. 포대 중대 하나 갖다 놓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포대 하나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전 국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가 그것이 가지는 빠지는 상징성에서부터 그 군사적인 의미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전국을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정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드 반대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이미 그 지역에서도 시작이 됐고 내일 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드 문제로 비상시국회를 열어서 전면적인 결사 반대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하고 확실히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일 제가 처음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3분의 1 이상을 사드로 섞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브렉시트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방송하는데 브렉시트에 갑자기 사드로 가고 브렉시트에 갑자기 사드로 아니 근데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직접적이라서 그럴 거예요. 브렉시트 우리 문제고 역사적 사건인데 사실 사드는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브렉시트는 무슨 체감이 바로 느껴지는 않잖아요. 무슨 갑자기 무슨 한국이 전쟁이 날 제가 아는 분이 청일전쟁 얘기를 썼는데 어쩌면 그 상황하고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구한말 시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뭐 일본 자위대 기념식을 서울 한 호텔에서 망하고 최근에 이런 사건 겹치니까 그리고 사드 찬성 일본은 또 찬성으로 나왔잖아요. 개헌 가능한 국가로 아니 그 이제 완전 평화헌법 이제 개정할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걸까지 겹치니까 더 열받아요. 더 걱정되고.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남한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갖다 바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위안부 할머니 문제 한일 합의했죠. 예, 그러니까요. 그 한미일 군사 그 정보 교환 협정 맺었죠. 뭐 이런 것도. 그것도 미국이 뒤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과 남한하고 일본이 계속 으르렁거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면서. 참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구도가 깨지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 그것도 아프겠지만은 더 아픈 거는 정말 이 동북아 공동체라는 그 꿈이 이렇게 없어지는가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예, 유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동아시아에 비해서는 동질적이고 서로 잘 알고 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도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년의 역사가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암초에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게 사드 배치라고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질적이라고 보면 유럽보다는 이 그 한중일이 더 동질적이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다. 물론 인종을 보면 확실히 다르죠. 문화나 이런 걸 보면은 게르만하고 앵글로색스는 확실히 달라고. 한자 문화도 완전히 비슷하고 종교도 생각이나 뭐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래서 동북아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라는 꿈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가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치고 해서 뭐 파리까지 기차 여행도 생각하고 수출도 생각하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해가 경제 대박이다. 수요도 늘어나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견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반도가 강대지는 걸 막기 위한 뭐 그런 해석도 있죠, 늘. 남북의 저력이 합쳐진 걸 막고 있다. 뭐 그런 그 민족주의자들의 해석일 수도 있고 진보적 하해주의자들의 해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꿈이 남북한이 합쳐가지고 축구팀을 만들면은 4강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뭐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하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도 신날걸요. 수요 자체가 확 늘어나는데 시장 자체가. 그리고 일자리도 저는 대폭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뭐 한국 경제에 도움된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실증이 되고 있잖아요. 개성공단에서 드러났고. 근데 다 이 모든 것을 무산시키고 있으니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시민운동. 이 온건한 시민운동마저도 고뇌가 깊어지는 겁니다. 확 물러나라, 몰아내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곳곳에서. NGO로서도 고민이 돼요. 일단은 도대체 사드를 왜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알자. 알고 따지자, 전 국민적으로.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순진한 생각은 유럽 공동체로 영국이 복귀해서 복지 유럽, 민주주의 유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유평등 박애 유럽, 3세기의 유럽, 100세기의 유럽이 아니라. 내일 이 불광동에 있는 은평혁신센터에서 7시 반부터 제가 강연을 하니까 브렉시트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 7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불광동 서울혁신센터 그래서 정태인 선생님의 강의 브렉시트를 어떻게 볼 것이냐. 3분의 1은 사드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또 하다 보니까 또 1시간 5분 정도 됐는데요. 아마 질문의 대부분이 사드로 갈 것 같아요. 예. 애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회원 여러분, 저희들 부족하지만 시민들께 어떻게든 유익한 방송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이 노력했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고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NGO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정당에도 가입하십시오. 시민들이 뭉쳐야 됩니다. 발언을 해야 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먼저 사드부터 따져보고 알아보고 반대하는 운동, 참여연대부터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